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시간 동안 같이 공부할 김창영 세무사입니다. 책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시다는 소문이. 네. 근데 이제 강의 내용만 제본한 교재고요. 교육 시간 4시간인데, 강의 있는 그 교재는 5시간 분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배당소득 관련된 얘기 할 때는 교재 다 못하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참조되시라고 추가로 그냥 교재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상법 절차인데요. 상장 기업들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주주총회나 이런 실무를 하죠. 우리 비상장 기업은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반적인 우리 텍스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세무상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본거래 쪽,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자본거래 쪽은 상법상의 유효한 어떤 법률행위, 상법대로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텍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요새는 중간배당을 많이 기업들이 활용하시죠. 3월 달에 정기주총에서 배당할 현금이 부족하거나 뭐 자금이 좀 딸리는 그런 경우에 중간배당을 이용해서 배당 정책을 하는데, 그럴 때 회사가 중간배당 할 때 중간배당 결의만 하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냥 세무상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세무상 가직금 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혹시라도 회사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세 문제가 생기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상법 절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임원퇴직금 같은 경우예요. 대부분의 회사가 임원퇴직금을 3배로 준다, 2배로 준다, 정관 내지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비가 돼 있죠. 이익 나누는 회사들은. 근데 이 그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상법상 진짜 조정을 하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무효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무효인 상태 규정에 따라서 회사가 나중에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20억 내지는 뭐 30억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무효인 상태의 금전을 회사가 퇴직한 임원한테 지급한 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 회수해야 될 금전이 되는 거고요. 그걸 회수하지 않으면 송금 불산입 상여 처분을 당할 수 있죠. 임원퇴직금 몇십억이 송금 불산입 상여 처분 당하면 그 상상을 못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이해하시고 현장에 반드시 보완 내지는 앞으로 하실 때는 상법 절차대로 하시는 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 책 오늘은 안 드립니다. 노란 책, 절세석의 컨스탄틴 노란 책. 그 서울 상공에서 본회 강의하는 거는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유료예요, 유료. 우리 구당의 상공에서 무료잖아요. 근데 우리 구당의 상공에서 예산 때문에 이게 책이 8만 원짜리 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직접 드리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업체에 근무했었어요. 강원랜드하고 파인디지털 회사에서요, 경영관리팀장 하다가 회사를 때려치고 세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사무장을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장 하면서 주말반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2007년에 세무사를 합격을 했고요. 바로 개업했죠. 나이 들어서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개업한 지 이제 올해 18년 차가 된 것 같고요. 여기저기서 강의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썼어요. 상속증에 관련된 쪽으로 쭉 연구를 하고 있고, 기회가 되시면 이 책 올해 14년째 나오고 있는 책인데 보신 분들은 다 좋다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기회가 되시면 회사 경비로 복화로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컨설팅 좀 하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에 보물창고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뭐 상법 관련된 소식이라든가 뭐 계약서, 뭐 규정 샘플, 뭐 정관 샘플 이런 것들 카페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도 아니고 한글 파일 내려 받으셔가지고 직접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자랑을 못할 것 같아요. 유튜브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짬짬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그러던데 유튜브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상법 절차.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도정비 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이제 되면 소규모 회사 때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그냥 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대표가 결정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달리 적용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원칙이 필요하고 이제 그거를 공지에서 직원들이 숙지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칙들을 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회사 이익과 관련된 소득과 관련된 소득을 유출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도 정비를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관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정관이 정비가 되면 이하에서 임원 보수 규정, 임원 퇴직금 규정, 뭐 유족 보상금 규정, 그리고 배당 소득 관련된 지분 구조의 재설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상법 절차를 다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잖아요.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고 기업을 운영 관리하는데도 여전히 상법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의 경리팀에 있는 분들이 텍스 관련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쪽만 주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상법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무 대리인이 코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회사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막 이사회서라고 작성하고 있고 주주총회도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하고 뭐 공증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관련된 내용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회사 돌아가셔가지고 미비된 게 있거나 그러면 보완하는 작업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상법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법을 위배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주가 대표한테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럴 일이 우리 비상장은 거의 없어요. 거의 같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주 구성이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얽혀있는 그런 지분 구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투자를 받거나 그래서 뭐 동업을 하다가 뭐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그런 절차상의 그 효력 요건 이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법 절차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공부하실 거고요. 자, 왜 상법상 주총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되냐면 빨간색 보면 주총의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요, 총회 결의가 없는 것이 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 자체가 무효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 절차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주주총회는 여기 보시면 회의체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회의체 의사결정 기관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주주총회고 하나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근데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주주들은 이제 주주만 있으면 다 주주총회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상의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아까 노란 책 페이지입니다. 혹시 나중에 교환 보시다가 책을 사시면 저기 보면 이제 상세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총 절차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일반적인 주총의 절차입니다. 네. 조금 규모 있는 데든 뭐 어떤 안건으로, 뭐 어떤 일정으로, 뭐 어디서 주총회를 실시하겠다라고 내부 품위를 하게 되죠. 타임 스케줄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게 이사들한테요. 이사 감사에게 이사회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지받은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하죠. 그러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님들한테 어떤 안건을 언제 어디서 주총회 하는지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통지받은 주주들이 모였죠. 그러면 회의하고 나서 주총회 의사록, 일종의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그 내용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공증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실무 단어로 이제 좀 연결을 시켜보면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당사자한테 통지를 하고요. 당사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사회도 이사감사한테 통지하고 모여서 회의하고요. 주주한테도 통지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이 두 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효력 유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지 행위 그리고 모여서 회의하는 행위 이 두 개가 완벽해야 합니다. 통지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 통지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통지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네. 실제 회의록이 작성이 됐다고 하면 실제 회의가 있었어야 회의록이 팩트인 거죠. 진실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통지하지도 않았으니까 모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모여서 회의하지도 않았는데 의사록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이 가짜죠. 가짜죠. 회의가 있었던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비유가 너무 좋아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얘기하게 돼요.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죠. 한 이유가 뭐였어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게 이제 뭐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일반론이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려고 했을까요? 회의 못하게 하려고 끌어낸 거죠. 국회의원들이 결의해가지고 과반이 찬성해서 계엄을 희대 결의를 해버리면 계엄 자체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 회의가 있었어야, 그 의결이 있었어야지만 그 법률적 효력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지 않으면 계엄은 계속 유효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일정한 어떤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주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실제 회의한 결과 통과된 그 안건이 의사록에 기재될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다. 효력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렇게 너무 등한시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특정 안건은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안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소집 통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통지,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통지에 대한 내용, 자, 원칙이요. 주주들한테 주총회 2주 전에 통지하셔야 됩니다. 우편 통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로의 통지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하는 거는 보시면 휴대전화, 문자, 모바일 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주들끼리 뭐 단체 카톡 만들어서 통지해도 되고요. 뭐 주주들끼리 밴드 만들어가지고 관련된 안건 내용 이런 것들 통지해도 되고, 그 형식에는 상법에 특별히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Q&A 보시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청의 효력은 결의가 없는 사유가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가 대부분의 주주한테 통지를 하지 않고 한 주청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당연 무효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이 있었다는 얘기죠. 대법원 가서 이거는 무효다. 이런 결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판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통지하는 행위가 법률적 효력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이렇게 다양하게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2주간 전에 이제 서면 내지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요. 예외가 보면 이 경우만 적용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데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면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10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외적인 방법 이용 못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외적인 방법이요. 원칙은 2주간 전에 보내는 건데, 14일 전에 보내는 건데, 4일 좀 땡겨가지고요. 10일 전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지. 총주주가 동의를 하면 통지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방법이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요. 서면 결의 형태로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통지하는 행위와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행위를 두 개를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예외적인 방법은 통지하고 모이기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통지는 하지 않을 때고요. 모여서 회의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둘 다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겠습니까? 세 번째, 통지도 하지 않고 모여서 모이지 않아도 되는 너무 편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비상장 기업들은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죠. 특수한 그런 어떤 뭐 업종 외에는 자본금이 10억 넘기는, 자본 총계가 이제 10억은 넘어가는 회사는 많아도 자본금,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인 자본금 자체는 대부분 다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방법으로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편리한 주총회를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저도 기장업체들 상법 절차들은 다 지금 서면 결의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주총의 양식은 임시 주총의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총주주에 의한 서면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달리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 서식들은 구글 쳐도 다 나오고요. 제 카페 오셔도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비상장 기업을 실무적인 상황에 연결시켜보면 대표님이 그 서면 결의서 양식을 회사에서 출근하셔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대개 퇴근하시면 주주총회 성립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주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그래서 해당 주주들 사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동의 방식은 다 됩니다. 사인해도 되고 막소장 찍어도 되고 인장 찍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기는 합니다. 뭘까요? 서명이 너무 편리한 방식이거든요.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또 실무 처리해버리면 또 무효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힌트. 모든 사법 절차 관련 서류에는요, 날짜가 기재됩니다. 알리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날 주총이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주주 중에 한 명이 사실은 해외에 있었어요. 근데 사인돼 있어요.
한자죠. 그죠? 요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인 대주주님이 회사에서 서명결에서 출력하셔가지고 퇴근하셔가지고 주주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또 실무적인 상황이랑 연계해서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들고 집에 가실까요? 안 가요. 출력하셔가지고 서랍을 쓱 열면 거기에 주주들 도장이 다 있죠. 당신께서 그냥 빵빵빵빵 다 찍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뭐는 고려해야 된다? 알리바이는 고려하셔야 된다. 적어도 국내에 있는 날짜로 정하셔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꼭 이날 주총회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안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주주 중 누가 해외가 있거나 뭐 이러면 가서 귀국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날짜 잡아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소 습관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필요한 날짜 정해가지고 그냥 막 도장 찍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조사관들이 그 웬만한 사람들 출입국 데이터 다 조회하고 나오잖아요. 그거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세 번째 방식으로. 네. 그 다음에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집 절차, 결의 절차 거치지 않고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된 거로 보는 거예요. 표현이.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그런 겁니다. 실제 모여서 회의하지도 않고 의사록만 작성돼 있으면 그 의사록 허위로 보는 거예요. 허위. 가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텍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임원 퇴직금을 5배로 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주청 결의로 제정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임원 퇴직금을 5배로 수십억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방청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과세 처분이 어떻게 되냐면, 주총 의사록 이런 것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정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요. 한 배만 퇴직금 송금 인정하고 나머지 4배를 송금 불산이 상여 처분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정선적인 주총을 한 거예요. 임시 주총 의사록에 이사가 3명이 나란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사 1명은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거예요. 해당 날짜에. 출국 데이터 조회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총회 의사록을 결의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관 규정이 없는 거로 본다. 그러니까 정관 규정이 없더라도 한 배는 송금 인정되잖아요. 임원 퇴직금은. 그래서 한 배만 인정이 되고 4배를 부인한 그런 사례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임시 주총회를 할 때 나중에 이런 과세 처분이 있을 줄 알았다고 하면 그날 주총했을까요? 안 하죠. 귀국해서 돌아오면 하죠. 그렇잖아요. 아무 이상 없잖아요. 이번 퇴직금 지급 규정은 퇴직하기 뭐 한 2, 3년 전에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았다면 절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몇십억이 송금상의 상해처분 돼보세요. 법인세 토해내야 되죠. 퇴직금 연분연선법으로 소득금액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온천세 계산. 근데 이게 상해로 처분되잖아요. 기존 대표님 연봉이 엎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반이죠.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 본세만 따져도 벌써 70%예요. 거기에 뭐 신고불성시 납부지원 붙으면 뭐 거의 8, 90%.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또 제척기간 지나기 한 1년 넘겨놓고 4년 차에 딱 줘서 나오잖아요. 납부지원만 거의 40%대. 그죠? 844지 32% 납부지원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진짜 참담한 일이 생기는 게 진짜 이건 세금폭탄이에요. 임원 퇴직금 부인당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은요 회사에 임원 퇴직금 규정 다 돼 있으실 거예요. 진짜 주총했는지 한번 팩트 확인하시고 안 돼 있다 그러면 다시 주총 열으셔가지고 다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행인 게 임원 퇴직금은 우리 모든 텍스 문제는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직 퇴직금 지급할 때 아니시잖아요.
미래에 대표님이 은퇴할 때 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예정된 어떤 그런 지금 자치법규를 만들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혹시 주총 제대로 안 하고 잘못돼 있더라도요, 지금 제대로 주총해가지고 제대로 딱 해서 파일링 해 놓으시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싹 치유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퇴직금 무서워요. 만약에 송금세 상해처럼 되면. 꼭 한번 점검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대부분 판례가 있죠. 이것도 소수주주 반대 안건. 이것도 임원퇴직금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대주주가 90%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가 10%를 가지고 있는 지분구조의 회사예요. 대주주 측에서 임원퇴직금을 5배로 지급하자라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 애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요. 10% 주주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주주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뭐 주주님 그러면 5배 너무 많으면 그럼 한 3배 정도 하면 안 될까요? 협상을 했어야 하는데 협상하지 않고요. 그냥 투표로 갑시다. 그래서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90% 찬성, 10% 반대, 안건 통과. 그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건 통과됐고요. 네, 그래서 실제 퇴직금 5배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급하고 나서 도로공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까지 간 판례고요. 결론이 뭐예요? 뭐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뭐 그런 5배로 준다는 그런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소수주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건이 통과되게 해서 지급이 됐다 보면 이거는 배임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이 납니다. 네, 배임. 그리고 그래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텍스 문제는 아니죠. 만약에 국세청이 이걸 알았다고 그러면요. 지금 법률적으로 무효인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퇴직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송금부사님 상했죠. 그죠? 네. 대표님이 출장 가다가 속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5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당연히 업무상 일하다가 생긴 거니까 회사 돈으로 그거 내잖아요. 그죠? 네.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부사님이죠. 송금부사님 기타 사유 줄처분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걸 송금부사님이 해줄 거예요? 중요한 업무하기 위해서 어쩌 조금 과속을 했는데 법령을 위반했잖아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잖아요. 그거를 세법에서 용인해 주면 안 되죠. 똑같아요. 상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무효인 상태인 거예요. 네. 원인행위 없는 무효인 상태에서 회사 돈 몇십억을 지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상 문제가 된다. 많지는 않지만 의외로 그런 회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그런 지분구조. 네, 그런 회사는 굉장히 추정할 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지 발송하지 않고 개최된 주총회, 총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판례 있고요. 이사에 관련된 것도 수집 통지하지 않으면 당연 무효 사유라는 판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통지하는 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제가 삼성생명에서 10년 동안 세무자문을 했거든요. 그때 10년 동안 한 2,000군데가 넘는 기업체를 상담을 했어요. 가서 이런 의사록 이런 것들 이제 파일링이 돼 있잖아요. 그 관리되는 서식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한 그 증빙 첨부돼가지고 관리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통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모이지도 않아요, 실제로. 네. 진짜 모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무효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네. 불편하잖아요.
실제로 아까 보셨던 이사회까지 돼 있는 회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타임 스케줄 한번 잡아보면 이사한테 소집 통지했죠. 일주일 전에. 일주일 기간이 지나잖아요. 주주한테 소집 통지하잖아요. 2주간 전에. 그럼 벌써 3주 지나잖아요. 그리고 뭐 공중하고 하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실무적으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알리바이 고려해야 된다. 적어도 국내에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도 조회하면 네, 지방 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신용카드에 보면 뭐 그 주소, 뭐 날짜, 시간 이런 게 다 찍히니까. 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1인 주총에는 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사회 구성 관련된 기본적으로 특별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법상 이사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 비상이사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사내이사죠. 상근하는 사내이사고요. 여기 기타 비상근이 이제 뭐 사모님이 감사로 돼 있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는 비상근 형태, 그런 형태가 이제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반드시 등기하셔야 합니다. 등기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 회사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상업등기부. 그걸 이제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면 거기에 이름이 등재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가. 그래서 선임이 되면 반드시 변경 등기하셔야 하고요. 그럼 실무적으로 많이 놓치는 게 3년 연임할 때 임기 만료 연임 등기 꼭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많이 놓치시는 그것도 한두 번씩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이사 패스. 그 다음에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상법상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회의를 할 수 있어요. 회의체 구성 요건이 기본적인 요건 숫자 3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이 있어도 안건이 보통 결의, 과반 결의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3명 이상이 원칙인데요. 소규모 회사는, 상법에서 소규모 회사는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소규모 회사는 뭐 굳이 3명 뭐 해야 되냐, 그냥 1명이나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사가 1명 내지는 2명 회사가 많죠. 처음에 급하게 법인 설립할 때 이사를 3명 구해가지고 이사회 구성해갖고 법인 출범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가 단독으로 하거나 뭐 대표와 뭐 사모님이 뭐 하거나 이렇게 해서 2명이나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그냥. 특별히 이사 선임할 그런 사유가 없는 한은. 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외 조항에 따라서 이사를 3명 이상 하지 않고, 1명이나 2명으로 하게 되면, 이사회라는 회의체 기관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봤는데 이사가 2명이 등재돼 있어요. 상법상 문제 없죠.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이사의 의사록이라는 서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없는 회사니까 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체크해보니 제가 의외로 많이 봤어요. 등기부에 이사 2분인데 2분이 이사 의사록을 다 해놓고 막 2분 사인해놓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어요? 몰라서. 왜 몰라서. 상법을 몰라서. 3명이 아니면 이사회 구성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2분이서 그냥 그렇게 다 이사록을 관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서류가 다 뭘로 바뀌어 있어야 할까요? 주주총 의사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의 안건으로 다룰 그런 사안이었다고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총 결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일반 기업체 대표님들보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은 그 기장은 업체하고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이거를 상법 전문가 뽑기도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이걸 알고 실무에 이렇게 녹여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세무 대리인들이 좀 챙겨 주셔야 합니다. 결산하고 그러실 때도 우리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 뭐 계약서나 뭐 서식 이런 게 되게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주총으로 해야 됩니다. 네, 주총별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실 판단 사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회 내지는 주총을 해야 되는 안건이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안건이라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라고 그러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해서 다 의사결정하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그래서 이제 상장 기업들은 그게 애매하면 일부러 다 이사회를 하죠. 왜냐하면 대표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하는 게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주는 거죠. 혼자 단독으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너 왜 이런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 라고 해서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이사들이 이제 이사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찬성을 있어도 다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책임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비상장 기업은 그럴 일은 거의 없다. 근데 있기도 하더라고요. 있기도 해요. 많지는 않지만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사실 판단하는 문제여서 이런 판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무할 때 조금 놓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주주의 권리입니다. 주주가 되면 갖는 권리.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겠죠. 주주가 갖는 의무는 뭘까요? 딱 하나 있거든요. 네, 돈 내면 됩니다. 세무사님 말씀, 주금 납입만 하면 돼요. 자, TPA 먼저 보시면 주주의 의무는요. 본인이 주주가 되는 이제 뭐 이사에서 발행가액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균등증자를 하게 되면 액면 발행을 하죠. 그러면 그 주금을 납입하면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무는 하나밖에 없지만 또 포인트가 또 뭐냐면 돈을 낸 사람이 주주입니다. 돈을 내지 않았으면 주주 아니죠? 가짜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돈을 냈는데 주주 명부 A로 돼 있어요. A는 진짜 주주가 아니죠. B가 주주예요. 형식과 실질이 틀어져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무는 하나 있지만 주금을 납입한 자가 일단 주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대표님들께서 근로자에게 주식으로 상여금을 뭐 주려고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대표님, 향후에 상장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세요. 아유, 뭐하러 귀찮게 상장하냐. 그냥 돈 잘 벌면 되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리죠. 왜 말릴까요?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님은 근데 왜 직원들한테 주식을 주려고 할까요? 네, 동기부여. 그러니까 직원들이 주주가 되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주가 되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의무는 보셨지만 이제 권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권리잖아요. 주주 입장에서 권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주주가 행사하는 이 권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주만 가져도 생기는 권리를 단독 주주권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주주의 권리가 의결권이죠. 총회에 나와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보세요. 노란색 표시한 거 보세요. 재무제표 정관 열람 청구권.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 주주명부 열람 청구권, 3% 가지고 있으면요, 회계장부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가 혼자 3%여도 되고요, 1% 3명이 모여도 됩니다. 근데 이게 회사와 직원의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요? 고용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용관계. 이 고용관계는요, 10년, 20년 좋은 관계가 결코 될 수 없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뭐 어디서 연봉 뭐 2천, 3천 더 준다 그러면 옮길 수도 있고, 그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로 퇴사하고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직원이 뭐 주식을, 회사 주식 뭐 20주, 3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퇴사했어요. 근데 회사가 퇴사할 때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뭐 대표님이 다시 사오든가 적절하게 회수하는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근무하자는 외부에 있는 제3자가 우리 회사의 주주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소집 절차와 주주의 모인 행위를 다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주총회 방식이 서면 결의 방식이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서면 결의?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직원이 3년 만에 딱 나타나가지고요, 회사에 나타나가지고, 김 사장 오래간만입니다 라고 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이사의 의사록 좀 봅시다 라고 열람 청구권을 행사해요. 그럼 회사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할 수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네. 1차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 방해 목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러면 거절할 수 있게끔 상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거더라고 보기 어렵죠. 보여줘야 돼요. 이사의 의사록이 어떤 서류예요? 회사의 중요한 뭐 투자, 뭐 차입, 뭐 이런 의사결정을 토의한 그런 회의록이잖아요. 그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업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까 보셨던 그런 직원을 주주로 만들려 하는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건 인식하지 않고 긍정적이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이제 그런 미래에 그런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 이제 생각하면 코칭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직원 입장에서도, 아니, 저 주식 갖고 있어 본들 뭐 합니까? 직원 입장에 뭐가 제일 좋아요? 주식보다. 사실은. 캐시. 현금이 제일 좋죠. 돈 많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요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렇게 아까 지금 그런 사례에서 이렇게 몇십 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게 불편하니까 사연도 고민이 돼가지고 직원한테, 야, 그럼 너 나한테 팔아라. 정리하자, 이제 그거. 너 갖고 있는 거 뭐하냐? 그러면 그 친구가 또 경리팀장 하다가 나간 친구예요. 그 뭘 알아요? 상증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또 알아요. 액면 10,000원짜리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면 몇십만 원, 뭐 30만 원에. 그죠? 그러면 액면 금액을 받고 넘기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게 이제 억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돈이 이런 금액이 걸리면 그 상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진짜 목숨 걸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정말 뭐 안 좋은 일이 생길지 그걸 누가 합니까? 또 사장님 또 열받아가지고 고혈압 있는 분이 뒷목 잡고 또 넘어지실지. 지금 이제 환절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주가 갖는 권리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고 의사결정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고액에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권리가 이제 의무에 비해서 매우 다양하고요. 관계가 이제 악화되면 회사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의무가 될 수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주주명부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주명부. 자, 주주명부 제도는 왜 필요하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주식의 양도는 주주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하고 주권이 발행됐으니 교부해가지고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회사 경영팀에서는 A가 B한테 주식을 뭐 팔았는지 증여했는지 모르는 게 일반론이죠. 다 가족 주주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뿐인 거지, 타인 주주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회사는 몰라요. 지금 현재 회사는 A가 주주로 알고 있어요. 근데 A가 B한테 이 주식을 팔았어. 그리고 회사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회사는 A가 주주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임시주총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회사는 이제 A가 주주인 거 알고 있으니까 A한테 소집통지문을 보냈겠죠. 근데 A가 그걸 받았어요. 나 이거 B한테 팔았는데? 하고 A가 B한테 연락을 하죠. 야, B야, 내가 저한테 주식 한 달 전에 팔았는데 회사가 주총회 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게 통지가 왔다. 네가 가라. 그 B는, 그치, 내가 너한테 주식 샀으니까 내가 주주지라고 총회장에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럼 총회장에 딱 가면 B가 가서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회사 관리자가 어떻게 해요? 신분증 좀 봅시다. 아무리 자기 주주명부를 찾아봐도 B가 없어. 네. B 입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네. A가 입장할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건 회사에 자기가 주주로서 어떤 대항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주주인 거를 증명하는 절차를 했어야 해요. 회사한테 알렸어야 해요. 회사야, 내가 A로부터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새로운 주주가 됐으니까 니네 회사 주주명부 좀 A로 돼 있지? 내 B로 바꿔주세요. 라고 명의 개서 청구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는 A로 알고 있고요. A를 입장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주명부는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주명부는 뭘 얘기하냐면, 어디 뭐 이렇게 제출하고 막 이럴 때 주주명부가 들어가잖아요. 그 주주명부는 특정일 현재의 주주 현황표예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상법에서 얘기하는 이 주주명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그 주주 현황표에 이런 거 기재되나요? 주식의 취득 연월이? 안 돼 있죠.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식수하고 이런 정도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틀린 겁니다. 상법에서 얘기하는 주주명부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런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주주의 변동 현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비상계획 관리 안 해요. 그래서 지분이동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 계약서만 써요. 주식 이동 관련된 거 안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A고 B가 자녀였다 그러면 B가 이제 증여를 받아서 새로운 주주가 된 거잖아요. 그럼 B가 회사한테 명예훼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예훼손 청구서가 같이 붙어야죠. 증여 계약서에 그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청구를 회사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계약서 이런 거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B가 리얼한 주주가 맞으면 자기 회사 주주명부를 A에서 B로 고쳐서 기재해야 되죠. 이게 명의개서예요. 그 명의개서 이름을 적는 순간이 B가 주주가 되는, 회사의 대항력을 갖는 주주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장치,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그게 주주명부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항 요건입니다. 본인이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되고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거래 관련된 이런 거를 수행하시게 되면 법률적 효과를 고려해서 주식 명예훼손 청구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새로운 주주가 회사 관리하는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주명부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제출하는 주주명부랑 다르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그 행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상법에 주주명부 기재되는 그 사항이 다 기재가 돼 있고, 이런 거죠. 아버지가 2,000주를 증여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증여를 한 거죠. 2,000주가 감소했고 사모님이 2,000주를 받아서 수정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주주가 된 거죠.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취득단가 관리 있잖아요. 요새는 주식 관련된 자본거래가 비상계획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는 남편이 증여해서 받고,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액면을 내고 주주가 된 경우도 있고,
남편한테 증여받을 때는 상징법 시가로 해가지고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주식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 유상증자 참여할 때는 액면 뭐 5천 원, 만 원으로 주주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향후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럴 때 취득 단가 산정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취득 단가 관리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거의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이게 뭐 수년이 흐른 다음에 주식이 여러 번 있고 그러면 그때 뭐 어떤 형식으로 얼마에 샀고 이런 거를 데이터가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몰라요. 회사도 몰라, 회사도. 그래서 양도세 신고하거나 그럴 때 애를 먹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거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여 계약서, 그다음에 수증자가 회사하는 명의에서 청구, 그리고 이 서식 관리 이 두 개. 회사가 경리팀에서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엑셀로 관리하겠죠. 그래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서식은 구글 쳐도 없을 거예요. 이제 카페에 오면 다 있습니다.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가 되면 보시고요. 자회사의 모여사 취득 금지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령 내용만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50%를 초과, 그러니까 회사가 새로운 법인 하나 설립할 때 참여하는 주주가 돈이 없거나 그러면 모회사에서 그냥 상당한 금액을 법인 주주로 출자하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50%를 넘게 출자를 하게 되면 그 신설 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모르고 그냥 취득하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50%만 하면 상대 회사가 할 수 있는 50% 넘게 해버리면 못한다. 요새 특정 법인 유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특정 법인. 처음 들어봐요? 가족법인 들어보셨어요? 가족법인. 그게 특정 법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세법 용어는 특정 법인인데 그거를 가족법인 컨설팅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할 때 그 가족법인, 특정법인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뭐 이렇게 모회사가 일부 지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50% 넘게 할지 50%에 맞출지 그 이하로 할지. 근데 특정법인 플랜은 모회사가 안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녀들을 주주로 구성하는 게 핵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또 취득할 때,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조항. 그래서 입안에서 취득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끔 돼 있어요. 강제 처분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상법 절차 관련돼서. 없을까요? 네. 그러면 저 시계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